안녕하세요. 간조박사 뱃쌤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요점 정리 시간, 기본 간호에서 건강사정 돕기와 검사 돕기, 그리고 침상 만들기 돕기 부분의 요점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체 검진에서 복부 진찰 시 체위는 배 횡화이죠. 그래서 반드시 누워서 천장을 본 자세에서 무릎을 굽힌 자세가 배 횡화이고요. 자, 방광을 비워줘야 돼요. 왜 방광을 비워주냐? 복부는 두드리기도 하고 촉진할 때요. 깊숙이 누르거든요. 자, 그러면 복부 아래쪽에는 뭐가 있어요? 방광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방광을 비워주고 복부 부위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실내를 따뜻하게 하는 거다. 실제 복부 진찰 순서는 시험에 안 나왔었어요.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문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시진 보고 관찰하고 그 다음에 청진기나 아니면 그냥 귀를 통해서 청진을 하고요. 타진은 두드리는 거고 촉진은 눌러보는 건데 왜 이렇게 타진과 촉진이 뒤에 들어가냐? 우리가 타지는 두드리는 거고 촉지는 깊게 눌러보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눌러보고 두드리다 보면 장이 움직여서 장음이 틀려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타진이 더 자극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타지는 그냥 두드리는 건데 촉진은 깊숙이 눌러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촉진이 가장 뒤에 와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시험에는 순서는 일반 신체 검진 순서가 나왔었죠. 그래서 시촉타청. 그래서 문진 다음에 시진 다음에 촉진, 타진, 청진인데 여기 보시면 촉진, 타진, 청진 이 반대 방향이 복부 진찰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청진, 타진, 촉진. 그래서 저는 일반 신체 검진보다는 복부 진찰 순서가 외우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외우고 여기 촉진부터 타진, 청진 반대가 일반 신체 검진 순서구나 이렇게 알고 계셔도 돼요. 아니면 뭐 일반 신체 검진 시촉 타청이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체중 측정은 병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체중 측정 꼭 해야죠. 그래서 체중 측정은 어떻게 측정하는 거냐? 같은 시간, 같은 체중계로 같은 옷을 입고 측정을 하는 거다. 그래서 보통 병원에서는 아침 식전에 아침 7시에 측정을 해요. 자, 그러면 아침 7시에 병동에 있는 같은 체중계로 같은 옷은 뭐예요? 환자복을 입고 측정을 하는 거죠. 자, 만약에 몸을 지탱하지 못하는 무의식 환자나 중환자의 경우는 측정을 못하는 거냐? 아니죠. 침상내 체중 측정 기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침상내 체중 측정 기구가 뭐냐면 우리 시트같이 생긴 거를 환자 밑에 깔아요. 자, 그 다음에 고리에 걸어서 그 시트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내 체중 측정 기구를 사용하거나 영아는 바구니가 달린 탁상 체중계에 영아를 눕혀놓고 측정을 하도록 한다. 특히 시험에서는 이제 간경화증 환자, 부종 있는 환자로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부종 있는 환자는 매일 체중 측정을 해요. 그래서 부종 있는 환자 체중 측정 말고도 뭐가 있나요?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보기는 복부 둘레죠. 그래서 보통 복부의 가장 큰 둘레 부위를 측정하는데 처음 측정한 사람이 앞면과 후면 부위에 표시를 해둬요. 그리고 항상 같은 부위를 측정해서 비교를 하는 거다. 자, 문진의 특징을 보시면 문진은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주관적 자료와 객관적 자료로 나뉘는데 주관적 증상은 환자가 말한 건강 문제, 환자에 의해서만 입증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통증이 있어요, 열감이 있어요, 가려워요, 속이 쓰려요, 어지러워요, 입맛이 없어요, 기침이 나요.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자, 객관적 자료에는 관찰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면 검진 내용, 임상진단 검사, 활력 징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객관적 자료예요. 그래서 입술의 색깔이 파랗다, 뭐 부종이 있다, 기형이 보인다, 바이탈, 뭐 청색증이 보인다, 황달이 있다, 39도의 고열도의 활력증후죠. 그리고 피부 발진이 있다, 홍조를 띈다, 청색증이 2개 들어갔네요. 자, 그리고 검사 결과나 앉아서 호흡하는 거를 기저호흡이죠. 흉식호흡을 한다. 기침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관찰도 가능하고요. 환자가
호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른 문제랑 같이 나오겠죠. 만약에 기침이 주관적 증상으로 답이 되려면 옆에 기침뿐만이 아니라 식욕부진, 현기증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기침 옆에 뭐 바이탈이나 검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검사 도끼를 보시면 금식이 필요한 검사가 있죠. 자, 간 기능 검사, 혈당 검사에서도 혈당 검사에는 식후에 하는 것과 공복 시에 하는 게 있죠. 그래서 공복 시 혈당 검사니까 금식이 필요한 검사고요. 자, 그리고 기초신진 대사율이나 위나 대장이 들어가면 무조건 금식이에요. 그래서 위 X선, 엑스레이 촬영, 뭐 위내시경, 위관 조영술, 상부 이장관 촬영법, 대장 내시경, 발용 관장, 직장경 검사. 이런 것들은 위나 대장이 들어가면 금식인 걸 아니까 이런 문제는 잘 안 낼 수도 있죠.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온 게 이 기관지 내시경 검사와 정맥신우 조영술, 정맥신우 촬영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기관지 내시경은 왜 금식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관지에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역질이 나겠죠. 근데 내가 식사를 하고 갔어요. 구역질이 나서 기도로 잘못 넘어가서 질식될 수 있으니까 기관지 내시경은 4시간 이상만 금식하면 되고요. 정맥신호 촬영술은 우리가 신장이나 방광이나 요관이나 이런 이상병변을 보기 위해서 촬영을 하는 건데 대변이나 가스가 차 있으면 음영이 생겨요. 그림자처럼 생겨가지고 정확히 진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금식도 필요하고 가스나 대변이 차 있으면 안 되니까 관장까지 진행하는 게 정맥신호 조영술이죠. 그래서 하재나 변을 무르게 하는 게 무르게에서 배출시키는 게 하재고 관장이 필요한 검사는 대장자가 들어가는 거. 그래서 대장 내시경, 발용 관장, 그리고 상부위장관 촬영법, 그리고 직장경 검사, 정맥신호 조영술이 필요하다. 자, 객단 검사는 침이 아닌 가래를 뱉어내도록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환자분한테 그 검사 채침 통을 주면서 자, 가래를 뱉어내세요. 그러면 대부분 입안에 있는 침을 많이 뱉어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래를 뱉기 전에 입안을 물로 한번 헹궈내도록 해요. 침이 아닌 가래를 뱉어내니까. 그러면서 이 목 안에 있는 가래를 끌어내서 가래를 뱉어내도록 하고요. 자, 특히 이른 아침 첫 기침을 해서 받아야 정확하죠. 농축되어 있는 세균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배양자가 들어가면 배양은 무슨 검사예요? 원인균을 찾는 검사다. 배양은. 뭘 배양하겠어요? 균을 키워가지고 어떤 균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기 때문에 배양은 원인균을 찾는 검사예요. 자, 그래서 채취 과정 중에 이 외에서 균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멸균 시험관에 멸균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가래를 뱉어내면 입안에 있는 균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멸균적으로 받아요? 석션을 하는 거예요. 흡인을 진행을 해서 멸균된 용기에 받는 거죠. 모든 배양 검사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멸균된 용기에 멸균적으로, 무균적으로 받도록 한다예요. 자, 소변 검사는 일반 소변 검사, 소변 배양 검사, 그리고 24시간 소변 검사가 있지요. 자, 일반 소변 검사는 모든 검사가 검사물 채취 후 빨리 검사실로 보내야 되나 지연이 되면 냉장 보관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실온 보관하는 거 2가지가 따로 있죠. 대변 검사에서 아메바 검사, 그리고 요추천자에서 뇌척수의 검사는 실온 보관이다. 자, 일반 소변 검사는 처음 소변 50cc는 버리고 중간 소변 30에서 50cc를 받도록 해요. 왜 처음 소변은 겉에 묻어있는 세균이 묻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특히 유치도뇨관 삽입 환자는 철저한 무균수를 유지해서 받도록 한다. 자, 그리고 검체 채취 포트 소독 후 멸균 주사기로 흡인을 하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소변줄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소변 주머니와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채취 포트가 있어요. 녹색으로 해가지고 여기 부위를 소독한 후 베타딘을 소독한 후 멸균 주사기로 흡인해서 3에서 5cc 정도 검사를 이거는 일반 소변 검사네요. 이렇게 멸균 주사기로 흡인해서 검사를 진행하는 거고요. 자, 소변 배양 검사는 배양은 뭐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요? 원인균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멸균적으로 멸균 시험관을 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소변줄을 안 갖고 있는 환자다 그러면 멸균적으로 인공도뇨, 단순도뇨를 시행해서 멸균 시험관에 3에서 5cc 채취해요. 일반 소변은 30에서 50. 그리고 소변 배양 검사는 3에서 5cc죠. 공을 뺀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소변 주머니나 도뇨관 내에 고여 있는 소변은 오염된 소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받아내면 안 되고요. 소변 주머니와 유치 도뇨관을 분리해서 받아내서도 안 된다. 만약에 소변 주머니와 유치 도뇨관을 분리했다. 이거는 오염이 됐기 때문에 소변줄을 다시 끼워야 되는 거예요. 자, 유치 도뇨관 삽입 환자의 경우 도뇨관이나 채취 포트를 소독 후 멸균적으로 채취를 하는 거다. 자, 24시간 소변 검사는 특수 용기에 보통 이제 보존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차광 용기예요. 빛을 차단할 수 있는 차광 용기에 수집해서 냉장 보관이 가장 좋고요. 이게 안 되면 서늘한 곳에, 그래서 보통 화장실에 보관을 하죠. 자, 검사 시작 첫 소변은 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 것도 계속 모아가지고 다음날 마지막 소변까지 모으는 거다. 그래서 보통 아침 7시에 소변을 보기 위해서 그 소변은 버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계속 모으고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소변을 또 보기 위해서 그것까지 모으는 게 24시간이다. 그래서 처음 소변은 버리고 마지막 소변까지 모으는 거예요. 자, 화장실에 24시간 요검사물 체뇨 중이라는 표시를 달아두도록 해서 소변을 버리지 않도록 하고요. 다른 검사를 위해서 이 24시간 소변 검사에서 이거를 빼내서도 안 돼요. 자, 대변 검사를 보시면 자, 뚜껑 있는 용기에 2, 3g의 대변을 받아서 즉시 검사실로 보내고 자, 대변에 뭐 생리를 하고 있어서 생리에 혈액이나 아니면 소변이 섞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섞이지 않게 배변 전에 먼저 배뇨하도록 하고요. 자, 만약에 생리혈이 아닌 점액이나 출혈이 섞여 나올 때는 그 부분을 채취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검사실로 운반이 지연될 때는 냉장 보관을 하는 게 맞는데 단 아메바 검사는 기생충 검사이기 때문에 실온 보관한다. 특히 아메바 검사는요. 30분 이내에 검사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즉시 보내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만약에 즉시 못 보낸다. 그러면 냉장 보관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다. 자, 주의사항은 잠재성 출혈 검사, 우리가 잠혈 검사라고 하죠. 잠혈 검사는 혈액이 잠재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을 어떻게 채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변에서 헤모글로빈이 나오는지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잠재성 출혈 검사인 경우에는 3일 전부터 붉은색으로 된 거는 다 금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붉은색 야채, 철분제, 육류, 빨간 몸의 어류 이런 것들을 다 피하도록 한다.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이게 잠혈이 나올 수 있어요. 자, 특수검사에서 흉부 엑스레이 가장 많이 찍어보시죠. 그래서 금속을 다 제거를 해야 되고요. 환자에게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숨을 참고 촬영을 해요. 폐를 굉장히 확장된 상태에서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죠. 자, 정맥신호 조영술은 촬영술이라고 하는데 요오드 조영제를 사용한다. 우리가 조영술, 뭐 이런 것들은 조영제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조영제로 사용하는 게 요오드나 바륨 같은 걸 많이 사용하죠. 자, 그런데 이런 요오드 조영제 투여 시에는 알레르기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달걀이나 닭고기에 알레르기가 있었는지 물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금식과 정맥신호 조영술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관장도 필요한 검사다. 자, 바륨 관장은 금식과 관장 필요하고요. 자, 바륨을 우리 조영제인 바륨을 직장 내로 삽입해서 검사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바륨을 먹거나 이렇게 관장으로 직장 내에 삽입을 하다 보면 장에서 수분을 이렇게 계속 흡수하고 이 바륨 덩어리만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비가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바륨을 조영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비가 생기진 않는지, 그리고 대변 색깔이 옅어질 수 있죠. 이 바륨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된다. 상부위장관 촬영법도 금식이 필요하고요. 바륨과 발포제를 구강으로 섭취를 시켜요. 발포제가 뭐냐면 가스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가스가 생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은 위장관 촬영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굽기 위해서 가스를 주입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약재들이 위벽에 잘 분포되도록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몸을 움직여서 촬영을 하는 거고요. 특히 바리움을 구강으로 또 섭취를 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발흉관장과 똑같이 변비가 생길 수 있고 대변색이 옅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분 섭취 많이 시키도록 한다. 자, 대장 내시경도 금식과 관장이 필요하죠. 특히 여기에서 주의사항은 3일 전부터 씨 있는 과일이나 소화가 잘 안 되는 잡곡은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섬유질 음식을 금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관장을 해서 다 빼낸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들러붙어 있을 수 있고 소화가 안 된 음식물들이 남아있으면 내시경 자체가 안 돼요. 이런들이 둥둥 떠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3일 전부터 금하도록 하는 거죠. 자, 천자는 우리가 요추천자, 복수천자, 흉곽천자가 있는데 모두 외과적 무균술을 사용한다. 외과적 무균술은 침습적인 것들에 다 사용이 되죠. 그래서 그리고 시술 전 다 대소변을 배설을 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천자를 할 때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네. 자, 그리고 금식은 필요가 없다. 자, 요추천자의 체위는 측위로 옆으로 누워서 가능한 턱을 향해 무릎을 붙여요. 자, 그리고 등을 굴곡시킨 새우등 자세다. 자, 이렇게 새우등 자세를 취하는 요인은 요추 3, 4번의 간격을 넓히게 합니다. 이 부분에서 빼내야 되니까. 앞에서 심천맥박 부위는 늑골 몇 번째라고요? 4, 5번째. 요추천자는 3, 4번. 요추신경이 2번까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3, 4번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주의사항으로는 천자 후 뇌척수액이 조금이라도 유출되면 두통이 엄청 심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들면 안 돼요. 앙화의 자세를 취하도록 하고. 자, 그리고 검사 채취에 요추천자에서 뇌척수액 검사를 했을 때는 검사실로 이동할 때까지 실온보관이다. 그래서 실온보관하는 거 2가지 나왔죠. 요추천자와 아메바 검사. 자, 복수천자는 복부에 물이 차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빼내다가 호흡곤란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복수가 차 있는 상태에서도 호흡곤란이 있지만 이 복수를 너무 급하게 빼내다 보면 내 몸 안의 체액량이 급하게 사라지다 보니까 쇼크 증상이 또 나타날 수 있고 호흡곤란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호흡곤란이 심하게 호소하므로 자위나 반자위를 취하도록 하고요. 자, 시행 전이나 후에 복부둘레 측정해서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빼내다가 배에게 역류될 수 있어요. 방수포 깔아놓고 시행을 하고요. 특히 방광이나 장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 시술 전 꼭 배설하도록 해야 되겠죠. 자, 흉광천자는 체위만 시험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팔을 어깨 높이로 올린 채 올려진 식탁에 머리와 몸체를 앞으로 수그리거나 아니면 천자할 부위의 상지를 머리 위로 올리게 해서 늑골과 늑골 사이를 벌려서 바늘을 꽂기 쉽게 해주는 거다. 자, 주의사항으로는 외상이 생기지 않게 시술 중 기침하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해요. 자, 보조기구도 시험에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발 지지대는 족저굴곡 그리고 하수족 똑같은 말이에요. 족저굴곡 하수족을 예방하기 위한 거고 결국엔 이런 침상보조기구들이 다 우리 몸의 신체 선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거다. 자, 대전자 두루마리는 다리의 외회전 옆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요. 자, 모래주머니는 모래를 올려놓는 거기 때문에 압박을 해서 출혈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는데 이게 첫 번째 목적은 출혈 방지고요. 두 번째 목적은 다리의 외회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전자 쪽에 대줄 수 있는 거다. 자, 근데 만약에 다리의 외회전을 방지하는 게 시험 문제에서 고르라고 나왔어요. 이 2개가 다. 그럼 뭐가 답이에요? 대전자 두루마리가 더 답이에요. 자, 그리고 손 두루마리는 손의 굴곡 상태를 유지하기 위함이고 골절용 판자는 딱딱한 판을 매트리스 위에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 손상 부위나 골절 부위, 허리를 지지하기 위해서 대주는 거고요. 자, 삼각대는 침대에서 스스로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침대 난간은 낙상을 방지하기 위한 거다. 침상의 종류에는 빈 침상, 개방 침상, 환자가 누워있는 침상이 있죠. 자, 빈 침상은 새로 입원하는 환자를 위한 침상인데 우리가 침상을 준비할 때 특징이 뭐냐? 침대보로 베개를 덮어놔요.
우리 그 침상의 준비물품에서 가장 위에 올라가는 게 침대뽀죠. 예. 가장 밑에 깔리는 게 밑톤이불, 그리고 고무포, 반옷이불, 윗톤이불, 담요, 침상뽀잖아요. 그래서 이 침상뽀로 베개를 덮어놔요. 이거 아직 사용 안 한, 새로 입원하는 환자를 위한 침상이니까 아무도 사용하면 안 돼요. 라는 표시예요. 환자가 오면 어떻게 해요? 이 침대뽀를 밑으로 내려주는 거죠. 이 담요 밑으로. 자, 그리고 개방 침상은 환자가 잠시 검사를 가거나 자리를 비웠을 때 정리해주는 침상이 개방 침상이다. 자, 환자가 누워있는 침상은 사용 중 침상이에요.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환자에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침대를 갈아주는 거. 자, 크레들 침상은 위침구의 무게가 환자에게 가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반옷이불과 윗옷이불 사이에 크레들이 위치해야 하는 거고, 특히 화상 환자, 피부 이식 환자, 개방 상처가 심한 환자에게 사용을 한다. 골절 환자 침상은 딱딱한 침상을 준비해주기 위해서 골절판을 대주는 거죠. 그래서 골절 부위나 척추를 지지해주기 위한 거고, 자, 이런 골절판, 널판지의 넓이는 침대의 세로가 아니라요, 가로 넓이 크기로 해요. 왜냐면 우리가 그 골절 부위만 대주는 거기 때문에 옆으로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로 넓이 크기로 한다. 자, 수술 환자의 침상에서는 꼭 준비해야 될 게 금식 표지판, 금식해야 된다는 표지판과 토할 수 있으니까 곡반, 그리고 고무포 2개가 필요한데 고무포 2개는 어디에 돼요? 보통 고무포는 어디에 돼요? 침대 중앙에. 그리고 하나는 토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리맡에 되는 거다. 고무포가 2개니까 반원이불도 2개겠죠. 그리고 모니터링 장치,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우리 고무포 방수포는 위치가 침대 중앙에 깔거나 또는 어깨에서 무릎 높이 위치하도록 한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젖어요. 우리가 고무포 방수포를 해주는 거는 시트가 젖지 않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자, 적용 대상은 분만 후 산모나의 출혈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설사 환자, 요실금 환자, 관장 환자, 수술 후 배액이나 이런 분비물이 많은 환자, 전신마취 수술 환자는 2개가 필요하죠. 자, 침상 만들기의 특징에서는 머리 쪽 혼니부를 여유 있게 침뇨 밑으로 넣는 이유는, 많이 여유 있게 넣는다는 거는 머리 쪽에 혼니불은 시트잖아요. 네, 시트를 위쪽으로 많이 넣어요. 그 이유는 밑침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왜냐면 위쪽에 있는 시트를 조금밖에 안 넣다 보면 밑에 시트가 많이 남겠죠. 여유분이. 그러면 팽팽하게 잡아당길 수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밑침구를 팽팽하게 잡아당겨 침뇨 밑으로 다 넣어야 되는 이유는 욕창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욕창은 지속적인 압박, 약한 압박이라도 지속적으로 압박이 가해졌을 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팽팽히 잡아당겨서 주름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는 거지요. 침상 만들기에서 사용 순서는요. 침뇨는 매트리스라고 했죠. 그래서 침뇨 it은 매트리스 커버를 말하고요. 병원에서는 보통 매트리스 커버가 갈색으로 돼 있죠. 고무 재질로 해가지고. 그래서 침뇨 it, 가장 밑에 깔리는 시트라고 해서 밑혼이불. 혼이불은 시트예요. 혼이불은 시트다. 그래서 가장 밑에 깔리는 시트, 밑혼이불. 그 다음에 고무포. 고무포 위에 반절짜리 시트인 반옷이불. 네. 제가 왜 이걸 따로 써놨냐면 이거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담요가 모포로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모포가 돼 있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 모포인 담요를 감싸주는 시트들이 아래쪽에서 감싸주는 건 윗혼이불, 그리고 위에서 감싸주는 건 침상보예요. 이렇게 시트로 돼 있죠. 네, 큰 시트로. 자, 그래서 가장 위에 올라가는 시트다 해서 윗혼이불인 거예요. 자, 그리고 담요, 침상보, 그리고 베개순이다. 자, 까는 방법을 보시면요. 사용 순서대로 밑혼이불이 제일 위로 오도록 해요. 왜냐면 지금 밑혼이불을 가장 먼저 깔잖아요. 자, 그러면 가장 아래로 가도록 놓아놓는 건 뭐예요? 가장 아래는 베개와 베갯닛이 가장 아래로 놓아놓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베개, 베갯닛, 침상보, 담요, 밑혼이불, 반옷이불, 고무포, 밑혼이불 이 순으로 올려놔요. 그리고 깔 때 밑혼이불 깔고 고무포 까고 이 순서대로 깔게 준비를 하고요.
모든 침류를 사용할 때의 솔기는 다 밑으로 가요. 뭐만 빼고 윗톱니불의 솔기만 위로 가고 나머지는 다 아래로 가게 간다. 자, 솔기는 박음질이잖아요. 박음질이 위로 보이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근데 윗톱니불의 솔기는 위로 가게 까는 이유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밑톱니불의 솔기를 밑으로 가게 해서 침대 중앙선과 맞춰서 깔아요. 네, 이게 침대라고 하면 시트가 하얗죠. 이 중앙선에 맞춰서 까는 거예요. 늘어지겠죠. 그러면 시트가. 자, 그리고 모서리를 삼각기로 접어서 매트리스 밑에 넣고요. 그 다음에 뭐 깔아요? 고무포를 침대 중앙이나 어깨에서 무릎 높이까지 깔도록 하고, 자, 그 위에 반옷이불을 깔아요. 그리고 윗톱니불의 솔기는 위로 가요. 솔기는 모든 것들이 다 아래로 가는데 위로 가는 건 딱 하나다. 윗톱니불이다. 왜 윗톱니불이 겉으로 가게 해야 되냐? 보통 담요를 밑에서 감싸주는 게 윗톱니불이라고 했잖아. 여기 그림을 보시면 6번. 그림을 보시면 자, 윗톱니불을 이렇게 상단에 이렇게 맞게 깔아요. 매트리스 상단에. 자, 그리고 나중에 이 윗톱니불로 이렇게 담요를 감싸주는 거야.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감싸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감싸주면 솔기는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헷갈리면 그냥 윗톱니불의 솔기만 위로 가고 나머지 솔기는 다 아래로 간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윗톱니불 상단이 매트리스 상단과 끝과 일치하도록 한다. 침대가 이렇게 있으면 자, 윗톱니불의 상단은 윗톱니불은 이 끝에 맞추는 거야. 침대 상단에. 자, 그리고 담요는 윗톱니불보다 15에서 20cm가량 내려요. 담요는 15에서 이 상단보다 15에서 20cm 내려요. 자, 그리고 윗톱니불을 어떻게 했어요? 담요로 이렇게 감싸줬죠. 담요 상부를. 그렇기 때문에 환자 머리가 나와야 되니까 담요 상단은 15에서 20cm 정도 내려서 까는 거예요. 자, 그리고 침대 발치에 담요와 윗톱니불을 접어 족저 굴곡이 생기지 않도록 넉넉하게 주름을 만들어서 매트리스 밑으로 집어넣는다. 왜냐하면 이 발치 쪽에 그 시트나 담요를 팽팽하게 넣어줘버리면 환자 다리가 족저 굴곡이 돼 있겠죠. 쭉 뻗게 되잖아요. 그래서 넉넉하게 주름을 만들어서 매트리스 밑으로 집어넣고요. 침대포는 윗톱니불보다 약간 길게 담요 위에 펴서 발치 쪽은 침뇨 밑으로 넣는다. 길게 이렇게 윗톱니불을 가리는 거는 겉으로 봤을 때 지저분하지 않게 보이기 위함이죠. 자, 그리고 침대포 윗부분을 담요 밑으로 접어내리고 윗톱니불 상단을 침대포 위로 접어서 아예 이 담요를 다 감싸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빈 침상, 새로 입원하는 환자 침상은 침대포로 베개를 덮어버리라고 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개에 베갯닛을 씌워서 베갯닛 터진 곳이 병실문 반대편 향하도록 놓아요. 누구나 다 들어왔을 때 지저분하지 않게 보이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실기로 실습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헷갈리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렇게 그래서 빨간 걸로 친 거는 이제 실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부분들을 이렇게 빨간 부분으로 쳤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